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9세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TV를 대신하는 곳들이 많아져 참 좋은 것 같아요. 익명으로 제 자신을 숨기고 마치 전래동화 대나무 숲 이야기처럼 사연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듣기만 하다 제 이야기를 보내봐요. 우리 가족에게 생겼던 일인데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려고 하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요. 하나만 벌어졌어도 단편 드라마 주제 정도는 되었을 이야기를 직접 말하려고 하니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여튼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사랑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아빠와 엄마 두 분 모두 자식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사랑을 주셨기에 제 유년 시절은 행복하고 좋은 기억밖에 없네요. 하지만 저희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다르게 겉으로 언뜻 보기에도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나이 차이 때문이에요. 저희 아빠와 엄마는 서로의 나이 차가 16살이나 나셨거든요. 엄마의 나이가 22살 때 옆집으로 이사를 온 아빠를 보시곤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던 엄마는 아빠의 출근 시간에 맞춰 평소보다 일찍이 출근을 했고, 쉬는 날이면 항상 요리를 넉넉하게 해서 옆집에 있던 아빠에게 드렸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도 보여달라고 하고, 음식도 사달라 하는 엄마를 아빤 부침성 좋은 옆집 동생으로만 생각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이 차이가 한참 나서 딸뻘이라고 해도 믿을 엄마가 아빠에겐 이성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겁니다. 엄마의 요구를 딸 같은 동생의 응석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엄마 나름에는 마음을 표현한 건데 아빠에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직접적으로 엄마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빠는 엄마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참 어린 나이 차로 인해서 엄마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아빠의 거절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댁까지 찾아가 일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말릴 수 없는 불도저 같은 엄마의 모습에 아빠가 외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려달라 말씀도 드려봤지만 엄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의 반대로 엄마의 아빠를 향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 아빠는 일단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막상 만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현실의 벽 앞에 엄마 스스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생각과 다르게 엄마는 아빠와의 연애를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갖은 방법을 써도 포기하지 않은 엄마를 만나며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큰 나이 차에도 오히려 아빠보다 당당하게 연애를 하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게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이 뜨겁게 사랑하던 아빠와 엄마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아빠를 향한 엄마의 굴하지 않던 마음을 진작에 알고 있었던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라 반대는커녕 아빠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을 보내려고 하셨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던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때문인지 저도 제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남들과는 어릴 때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이성에게 눈을 뜨는 사춘기 시절 친구들은 다른 학교 남학생의 짝사랑이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도통 관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같은 또래 남학생들은 너무 가볍고 진중함이 없어 보였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현실성도 없고 왠지 진실성 없는 모습으로 느껴져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내 얘는 이상해. 우리랑 다르게 남자한테도 관심 없고. 이내야, 너는 그럼 도대체 어떤 남자가 이상형인 거야? 글쎄,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사람이 좀 진정성 있고 마음이 따뜻한 남자면 되지. 뭐? 그것밖에 없어? 얼굴은? 얼굴은 상관이 없고? 에이, 얼굴 먹고 평생을 사나. 잘생기든 못생기든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내면이 좋은 남자였으면 좋겠어.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친구들은 제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애초에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어떤 사람을 사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우습게 들렸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분명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 다른 관심이 없던 저는 학생 신분에 맞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저는 여전히 남자에게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여고 시절보다는 다양한 이성과 만날 수 있었지만 하나같이 미성숙한 모습이었죠. 저보다 한참은 나이가 많은 선배들도 항상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남자답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몇 번의 다른 남성들의 고백도 받아봤지만 하나같이 진정성 없고 진중하지 못한 모습에 거절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일 때 윤재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선배라 저도 3학년이 되고서 처음 만나게 된 선배였죠. 가끔 과 단합을 하는 술자리에서 윤재 오빠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야, 그럼 이내 너는 지금까지 남자친구 사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네, 좋아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굳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너 같은 애가 있긴 있구나. 그럼 이상형은 있어?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남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으면 싶고 내면이 멋있는 사람이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가벼운 사람은 질색이에요. 와, 소름 돋네. 야, 딱 윤재 아니야? 야, 걔랑 똑같이 이야기해. 아, 너 윤재 모르겠구나. 걔가 군대 갔다 와서 휴학을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너는 한 번도 못 봤겠다. 내 동기인데 너랑 말하는 게 똑같아. 생각해보면 네가 말하는 사람이 윤재 같기도 하고. 저랑 비슷하다는 선배의 말에 호기심은 생겼지만 당장 눈앞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오래 기억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윤재 오빠가 복학을 하게 되면서 같은 학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같이 학교 생활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윤재 오빠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같이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내성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 없던 윤재 오빠는 착한 일을 과시하려는 사람들과 달리 매번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따로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고 항상 남들 모르게 행동했죠. 그런 윤재 오빠와 저는 정말 서로 운명의 상대라도 되는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학교 사람들보다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4학년이 되기 전 저와 오빠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서로 처음 하는 연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리법석인 다른 연인들과 달리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던 사람들처럼 잔잔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취업 준비도 그 기간도 비슷했던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만남을 이어갔어요. 평생 제가 바래왔던 이상형과 똑같았던 오빠와의 연애가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기도 전에 오빠의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역업을 하시는 아버님과 가정주부이신 어머님, 그리고 띠동갑인 여동생까지 우리 가족 못지않게 화목하게 지내는 오빠네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가족들 모임에 동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벌써부터 며느리라는 호칭을 말하시는 시부모님과 저를 무척이나 따르는 어린 시누이 은재랑 있는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오빠와 결혼을 한다면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오빠가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회사 일정과 맞지 않아 오빠네 가족들만 가게 되었죠. 가족 여행을 간 오빠는 여행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와 다시 와보고 싶다고 매일 있었던 일과 장소들을 공유해 주었어요.
신이 나 있는 오빠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여행을 마치고 오빠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오빠가 여행에 돌아오면 잠시 집 앞에서 얼굴을 보려 했던 저는 오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도착 예정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오빠에게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여행으로 인한 피로로 먼저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보통이라면 다음날 연락을 했을 텐데 불길한 예감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그리곤 휴대폰 너머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에서 오빠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죠. 졸음 운전을 하던 반대편 트럭으로 인해 오빠네 차량이 완전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고, 사고 현장에서 부모님 두 분 모두 사망하시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 정도였지만 오빠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척추가 손상이 되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을 잃게 된 사고로 오빠는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치료도 포기한 채 병원에 누워만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절망하고 있는 오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빠와 실랑이를 벌이며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재활치료를 받게 했어요. 6개월을 넘게 오빠의 치료를 돕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빠에게 찾아가 우리가 같이 할 미래를 이야기하며 희망을 주었어요. 오빠도 제 노력에 보답하듯 제가 직장에 출근하여 옆에 없을 때도 스스로 재활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며 다시 일어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도 재활에 전념을 하게 되었고 견디기 힘든 현실이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을 하며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도 몸이 불편한 오빠에게 도움을 주고자 회사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곤 제 모든 시간을 오빠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오빠의 몸을 대신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혼자 있는 여동생 은재를 제가 대신 돌봐줘야 했습니다. 오빠만큼이나 은재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오빠는 평생 불편한 몸이 되어 있는 현실이었어요. 다 큰 성인도 견디기 힘들 현실에 한창 예민할 시기인 은재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런 은재를 위해서 마음껏 기댈 수 있는 좋은 언니가 되기로 했죠. 은재의 상황을 잊게 해주고자 틈틈이 신경을 썼어요. 오빠 몰래 용돈도 넣어주고 번화가에 나가 데이트 같은 일상을 즐기며 평범한 또래들이 즐기고 있을 시간을 제가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하는 은재를 위해서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더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오빠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빠와 가족 관계에 있어 가족이 아닌 여자친구이다 보니 사실상 남이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대신 수속을 밟으려 해도 무엇 하나 쉽지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남이라고 공표되어 있으니 이게 참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도 변함없이 맑고 진정성 있는 오빠를 보니 제 평생을 이 사람과 같이 해도 후회가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언제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오빠가 먼저 제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이내야, 나 할 말이 있는데 좀 진지한 이야기라 잘 듣고 생각해봐. 물론 나도 이내 너를 많이 사랑해. 하지만 몸까지 불편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불확실한 내가 더 이상은 너에게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내 너는 충분히 나한테 모든 걸 쏟아줬어. 어쩌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나 좋다고 황금빛 미래가 있는 너를 잡아둘 수는 없어.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미안하지만 이 선택이 너에게 더 나은 선택일 거야. 우리 헤어지자. 오빠가 어쩐지 그 소리를 왜 안 하나 했어.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옳다구나 하고 도망이라도 갈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도망가서 다른 사람이랑 있지. 내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오빠만한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속은 좀 편해서 말하는 거야? 속이라도 편하면 이번까지는 내가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말도 꺼내지 마. 이내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거야. 나랑 옆에 있으면 너만 손해보게 된다고. 나야 이미 불편하게 된 몸인데 어쩌겠어. 그런데 너는 아니잖아.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든 삶을 살 필요 없어. 됐어. 어차피 병원에서 이야기 듣고 마음 먹었던 일이야. 애초에 말했지. 난 오빠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사랑한다고. 몸이 불편해도 오빠는 예전과 다르지 않아. 나이 먹어서 내가 할머니 돼서 몸 불편해지면 그땐 오빠가 날 버릴 거야? 아니잖아. 안 그래도 언제 이야기해야 하는지 고민했는데 분위기는 이상하지만 여기서 결정하자. 여자친구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게 많아. 나랑 결혼해줘. 아니, 됐어.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알았지? 오빠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삶이 제 상상보다 얼마나 힘든 길인지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앞으로 힘들더라도 오빠와 함께 하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 진심을 알았던 오빠도 저를 말릴 순 없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에게는 큰 소리 뻥뻥 치며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저도 사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상을 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사고가 난 뒤에도 재활을 돕는 걸 알고 계신 부모님이셨지만 하나뿐인 외동딸의 결혼 상대로 몸이 불편한 오빠를 허락하실지는 저도 알 수가 없었죠. 저 윤재 오빠랑 결혼하려고요. 아빠 엄마 반대하셔도 소용없어요. 벌써 저는 결정했고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하시더라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윤재 버리고 다른 남자라도 만나려고 했어? 네? 우리는 당연히 너네 둘이서 준비되면 결혼할 줄 알았다. 아이 근데 우리가 마치 반대라도 하는 것 마냥 이야기하니. 아이 그래도 우리 딸이 우리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영 섭섭하구나. 그래도 오빠 상황이 그러니까. 뭐? 몸이 좀 불편한 거 가지고? 아니 몸이 불편하면 어떻다고?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불편한 게 더 문제야 이내야. 윤재랑 살면서 많이 힘들 거야. 오늘 마음처럼 달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땐 윤재를 믿고 윤재마저 흔들리면 우리를 찾아와라. 평온한 바다에도 풍랑은 꼭 만나는 법이야. 세차게 흔들려도 지나면 다시 평온해지니 너 스스로 전복이 되면 안 돼. 항상 힘들 때면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저와 비교할 수 없게 마음이 넓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흔쾌히 승낙하셨고 오빠와 서로 기대어 믿고 의지하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진실된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은 배로 걸리고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일 남편과 눈을 뜨고 하루를 마감하는 모든 일상이 행복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는 어린 시누이 때문이었죠. 결혼 전까지도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은재는 저희 생각과 다르게 위태로워 보였어요. 결혼 후 같이 살게 되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탈선의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보, 당신이랑 은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 왜? 은재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방 정리를 하다가 담배를 발견했거든. 사실 요즘 표정도 어둡고 나랑은 말도 안 하려고 해. 거기다 공부하러 독서실을 간다고는 하는데 돌아올 때 보면 항상 옷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당신이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 어때? 그래?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알았어. 내가 이야기해볼게. 남편이 은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은재는 통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탓에
저희도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보다 어린 시누이 은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은재가 홀로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같이 여행도 다니며 가슴속 어두운 마음이 풀리길 노력해왔죠. 구슬려 보기도 하고 혼도 내보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게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은재는 좀처럼 마음을 풀지 않았고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점 삐뚤어져만 가던 은재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 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갓난 아이를 홀로 둔 채 말이죠. 저희 부부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고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저희 부부를 피하듯 생활하는 은재와 제대로 앉아서 대화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임신을 언제 하게 되었는지도 몰랐고 배가 불러오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죠. 어느 날부터 큰 옷을 입고 생활하기에 단순히 살이 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은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결혼 후 오랜만에 온 은재의 전화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하혈을 한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우선은 큰일인 것 같아 119를 불러 먼저 병원으로 가게 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병원에서 임신을 한 은재를 보게 되었죠. 다행히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은재는 곧 출산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은재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임신한 거야? 죄송해요, 언니. 우선은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 말론 큰 문제는 없다고 해. 그런데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애 아빠는?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말 못하고 숨긴 거예요. 병원에서 은재의 지난 일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의 간절한 붙잡음에도 은재가 삐뚤어져 가고 있을 때였죠. 그쯤 어울리던 친구 중 하나가 다른 친구들 무리에 은재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처음 본 그 친구들은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속으로 놀란 은재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런 은재를 막아선 친구들은 술을 강제로 마시게 했고 그날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속옷마저 벗겨진 채로 처음 보는 방에 눕혀져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거죠. 처음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이를 지워보려고도 생각도 했지만 뱃속에 느껴지는 태동으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은재가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키우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저희들 눈을 피해가며 혼자 출산의 준비를 하고 있던 은재는 갑작스런 하혈에 놀라 저를 찾게 되었고요. 우선은 놀랐을 은재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출산도 임박했고 원치 않은 임신에 은재를 탓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을 나가야 하는 저 대신 남편이 은재를 챙겨주기로 하고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임신 경험이 없어 서투르다 보니 신우의 이야기와 증상 하나하나를 인터넷으로 찾아가며 확인했어요. 그러다 출산 예정일 5일 전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오랜 진통 끝에 다행히 산모와 아이 건강에 문제없이 출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게 된 조카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이제 막 태어나 빨간 아기는 제 주먹보다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었죠. 인형 같은 아기가 꼼지락거리는 걸 보니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조카를 맞이하고 지쳐있는 신우에게 고생했다며 위로를 건넸어요. 신우도 처음 본 자신의 아기를 보며 눈물을 짓고 있었죠. 비록 저는 출산을 해보지 못해 그 감정이 무엇인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엄마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신우의 이야기에 칭얼거림을 멈추고 편안하게 엄마와 교감하고 있는 조카를 보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신우가 빨리 마음을 추슬러 새 출발을 했으면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런 신우를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했죠. 그렇게 뜻깊은 날을 맞이하고 신우가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고 남편은 잠시 통화를 하게 되어 잠든 신우를 병실에 두고 나와 있었죠. 그런데 통화를 마치고 나온 사이 신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병원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도 못 봤다고 했어요. 혹시 다른 층 화장실이라도 갔을까 병원 관계자와 함께 남편이 병원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신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남편의 여벌 옷을 입고 병원을 나서는 신우가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는 근처에 있을 신우를 찾아다녔어요.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배신감보다는 아직 몸조리도 못한 신우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견디기 힘들 현실에 잠시 이성을 잃어 도망갔다고 생각한 저는 평소 신우이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신우를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사라진 건지 좀처럼 작은 소식과 단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 부부도 결국은 신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많은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며 우리 친자식으로 입양하여 키워야 하는지, 언젠가는 돌아올 신우와 혼란스러울 조카를 생각해 신우의 아이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결국 우리는 조카 상은이를 우리의 아이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기 힘든 현실에 임신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물론 시험관 시술을 통해 가질 수도 있었지만 몸이 불편한 남편 대신에 제가 가게를 책임지었던 터라 현실적으론 임신을 한다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우리 부부에게 선물처럼 나타나준 상은이를 친딸처럼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게 될 거라 상상도 못했던 초보 엄마였던 저는 뒤늦게 엄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밤낮으로 애를 썼습니다. 물론 남편이 있어줘서 가능했지만요. 우리 부부는 저희 부모님 외에도 인터넷 육아 사이트와 카페를 찾아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공부를 했었어요. 남편은 직장도 다니고 육아까지 하는 저보다 자신이 덜 고생한다며 매일 밤 뒤척이는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많이 불편했지만 상은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그런 고생들은 잊은 채 지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도 점점 아이를 키우는 일에 익숙해져 갔죠. 그런데 장애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불편보다는 사회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우리 부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아직 세상은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에게 평범한 시선보단 차별 가득한 시선과 말들을 내뱉었죠. 저기 죄송합니다만 저 위에 있는 분유 좀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앞에서 대부분의 부탁을 들어줬지만 뒤에서 한마디씩 했어요. 뭐야? 당신 왜 저 사람 분유를 대신 집어줘? 다리가 불편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장애인이 애도 키우나 봐. 낳는 건 자유라지만 애 생각도 해줘야지. 아니 분유도 못 집어서 부탁하면서 애는 제대로 키우겠어? 자기들 욕심에 애만 버리지. 불쌍하다 불쌍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부부에게 먼저 나서 선의를 베풀었지만 상은이를 키우면서 비슷한 일을 말도 못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엔 며칠 밤도 새야 다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었지만 우리 부부는 오로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죠. 상은이가 주는 행복만큼이나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직장을 다니며 남편은 수공예 창작을 하며 우리 상은이를 행복하게 키웠어요.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남들이 보기에도 어엿한 한 가족으로 보이는 우리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고 느꼈어요. 혼자서 일어서려는 아이를 보며 소리치고 응원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생이 되어 아빠의 휠체어를 밀어줄 만큼 큰 딸을 보면서 말이죠.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아빠의 모습에 부끄러워할 나이인데도 아이는 우리의 기대만큼 올바르게 자라주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죠. 야, 박상은, 너네 아빠는 우리 아빠처럼 축구도 같이 못해주지? 너 목마는 타본 적 있어? 우리 아빠가 왜 못한다고 생각해? 우리 아빠 휠체어에 앉아서 축구 대회도 나가셨고, 당연히 목마도 타봤지.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 무릎에 타서 같이 돌아다녔어. 너네 아빠는 너 하루 종일 태우고 다니셨어? 야, 거짓말 하지 마. 장애인 아빠가 무슨 축구를 하냐? 너야말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 당장이라도 우리 아빠 데리고 와서 보여줄 수 있어. 아니, 집에 가서 우리 아빠 축구대회 나간 사진 볼래?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너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걸 편견이라고 한대.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런 편견에 더 갇혀서 산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도 함부로 그런 말 하면 무식한 거니까 조심해. 주변 친구들의 놀림에도 울기는커녕 옳은 소리하며 다른 아이들 교육까지 하는 아이를 보면서 참 잘 키웠다 싶었습니다. 아이도 잘 커가고 있었고 남편도 직접 만드는 수공예 작품들이 전시도 하게 되면서 구매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 큰 욕심 없이 살고 있었기에 현재의 행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기대어 잘 참고 견뎌온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대견스러웠어요. 앞으로도 행복할 미래를 생각하며 지난 일들은 모두 잊고 살아갈 때였죠. 우리 집 근처에 수상한 여자가 주위를 맴돌았어요.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 우리 식구들 외에도 건물 내에 지내는 분들이 자주 다니셨지만 주변에서 건물을 염탐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혹시 집주인분께서 건물이라도 내놓으셔서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안 그래도 전세 계약도 곧 끝나는데 또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를 얼마 되지 않아 확인하게 되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저는 회사 일 관련해서 집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집 주위를 맴돌던 여성이 뒤따라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상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건물 반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건물의 반지하 집은 저희 집밖에 없는데 말이죠. 저는 그 여자가 내 딸을 유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 놀란 마음에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한 여자가 저희 집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현관문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무슨 용무로 왔는지 물어봤죠. 저기요, 혹시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저번부터 저희 건물 주변에 보이시던데 혹시 저희한테 볼 일이 있으신가요? 미안해요, 언니. 제가... 계단 밑에 있는 여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며 작은 소리로 저에게 죄송하다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사연인가 싶어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 얼굴을 확인했더니 10년 전 홀연히 사라진 시누이 은재였습니다. 어머, 은재야. 너 은재 맞지? 여기 어떻게 찾아온 거야? 왜 이제까지 연락이 없었어? 언니, 죄송해요. 오빠랑 언니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연신 죄송하다며 흐느끼는 신우를 보며 살아있었다는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집 앞 소동에 안에 있던 남편과 딸아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너 은재! 박은재 맞지? 오빠, 미안해. 네가 여길 어디라고 온 거야? 왜? 이제 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뭐 때문에 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볼 일 없으니까 돌아가라. 남편은 무책임하게 도망간 신우에게 실망했는지 찾아오게 된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당장 떠나라고 했어요. 차갑게 문을 닫는 남편을 보며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더 흐느끼기만 할 뿐이었죠. 우선은 제가 신우를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울던 신우가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안해요, 언니. 제가 무책임하게 딸을 낳고 없어져서 많이 힘드셨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없어져야지. 아니, 살아있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봐요. 애를 낳기 전까지는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무서웠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애를 책임지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나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오빠랑 언니라면 잘 키워주지 않을까 하고 제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우리가 신우 혼자 키우게 놔뒀겠어? 애를 위해서라도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무섭다고 도망을 가?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신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언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다 제 잘못 맞아요. 그래서 10년이나 지났는데 왜 온 거야? 이제 와서 상은이라도 데려가겠다고? 아니에요, 언니. 늦었지만 제가 용서도 구하고 보답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신우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무서운 마음에 도망치듯 나온 신우는 저희가 모르는 친구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몸을 회복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도 했지만 도망간 자신을 원망할 저희가 무서워 포기했다고 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곤 또래 친구들밖에 없었던 신우는 매일 친구 집 앞 놀이터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건물 청소라면 자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날로 바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분들도 부부께서 하시고 있어 사람까지 쓸 형편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매주 먼저 건물을 청소하고 있는 신우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셨나 봐요. 결국 신우는 그분들과 같이 다니며 청소용품들과 청소하는 법을 배웠고 나중에는 집 근처에 있는 건물들 몇 개를 맡아 청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건물까지 관리하기 위해 면허까지 취득한 신우는 그분 밑에서 일을 계속하다 다른 지역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일을 하다 보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이 놔두고 온 딸과 우리 부부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주위를 맴돌았지만 도저히 우리 부부를 마주할 자신이 없던 신우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수공예 작품 활동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 작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홍보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름 없이 오던 후원도 다 신우가 해주었다고 해요. 우리 모르게 도와주던 신우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신우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미 과포화 상태인 건물 청소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선 우리를 도와주려고 고민을 하던 중 건물 청소를 하며 알게 된 정보로 건물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집을 지어 우리 가족과 함께 살려고 마련했는데 그 건물이 있던 동네가 몇 년 사이에 젊은 사람들의 명소가 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거죠. 언니, 너무 늦게 나타나서 용서를 구해가지고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아무것도 없이 나타나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얼마나 조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고요. 지난 10년이라는 시간과 제가 도망가면서 느끼신 배신감까지 이 모든 걸 제가 되갚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보답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은재야.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쉽게 용서가 되지는 않아. 남편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우선은 그래.
오늘은 이만 돌아가줘. 그리고 찾아오더라도 상은이 혼란스럽지 않게 먼저 말이라도 해줬으면 해. 상은이도 어렴풋이 네가 자신의 엄마라는 건 알 거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줬거든. 우리가 상은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갔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쉽게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만나게 된 동생이 반갑기도 했지만 과거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매주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신우 앞에서도 남편은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 부부에게 상은이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해줬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은이 이부자리를 정리해주다 우연히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우리 가족과 신우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매일 듣던 우리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 어른들 이야기라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낳아준 엄마가 큰 잘못을 한 것 같다. 낳아준 엄마와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빠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그러지 않는다. 어른들의 세상은 알 수가 없다. 그냥 우리들처럼 사과를 받아주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말이다. 그렇게 싸우면 하루라도 사이좋게 지낼 시간이 줄어든다. 아이의 일기장을 보니 어린 상은이가 우리 부부보다 더 낫구나 싶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신우에게 우리 부부가 속마음과 달리 벌을 주듯이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대화를 하며 좀 더 행복해지는 선택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우리는 신우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신우와 화해를 하는 날, 우리 부부도 신우도 모두 소리내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며 여러 감정이 실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우리에게 계산해야 할 것이 있다며 자신의 건물을 우리 부부 앞으로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 언니, 이 건물 받아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상은이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어요. 제 능력만 더 된다면 더 좋은 것도 해드리고 싶지만 우선은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발요. 우리 부부의 거절에도 꼭 받아줘야 한다며 우리를 괴롭히듯 설득하는 신우이의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신우까지 다 같이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상은이가 우리 부부와 신우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우 덕분에 더 이상 이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집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의 작업실과 다른 층의 임대를 받으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딸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신우와의 과거 일을 잘잘못 따지며 괜한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시간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사연을 보내며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항상 우리 부부가 서로를 믿으며 견뎌왔기에 지금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우와 우리 딸 상은이와 함께라 더 힘든 상황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가족을 믿고 힘든 시간을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